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이상원 과장님, 그리고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반기 이제 공채 시즌을 맞아서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취업 선택 기준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본인이 출연하지 않으셨는데도 무슨 내용을 방송했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라고나 할까? 그러세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방송됐을까요? 넘어갑시다. 예? 모르세요? 참. 연봉이랑 회사 인지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또 좀 더 궁금해하는 정보를 드리고자 직접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취준생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주제가 나올까요, 이번 주에? 뭘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연봉 나왔고 이제 선택할 때 인지도 나왔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복리후생?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복리후생. 복리후생도 중요하죠. 복리후생 같은데요, 저도. 네. 우리 이직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연 복리후생이 정답일지 이번 주 주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세 분은 혹시 이 취업 준비하실 때 고용 안정성을 많이 따지셨나요? 취준생 시절을 아주 오래전 기억을 한번 이렇게 살짝 꺼내 보시면 뭐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기억은 되셨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저는 특별히 따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말하면 뭔가 뭐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자감 뭐 이런 얘기.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취준생들은 뭐 이것도 중요하죠. 고용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정확하게 13년 전이겠죠. 13년 하반기. 정확하게 13년 전. 그렇죠. 2005년이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김성호 장님 말씀대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인해야겠다는 그런 그렇죠. 거의 뭐 맹목적인 뭐 이런 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데, 정말 웃긴 건 신입사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다는 거죠. 아, 저도 그랬던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몇 세 이상 지나서 예. 퇴직금 받고 치킨집 하다가 사기당하고 날려먹고 알거지로 이렇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왕왕 뭐 간접적으로 그렇죠. 막 들어요. 네. 예.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을 들면서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한 게, 요즘은 어떻게 40, 50 된 사람들보다 신입사원들이 더 고용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도 이제 인사 쪽 일을 계속 신입 때부터 해왔으니까 사실 그때 잠깐 빼고는 한 번도 이제 저 자신의 고용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때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그 저를 제외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 안정성에 대해 굉장한 불안을 느꼈었죠.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도 이제 들어가고 나서 자기의 미래를 싹 그려보고 그치.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은 경우가. 그 회사에서 자기가 동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리, 과장, 그쵸. 차장, 부장들을 보잖아요. 내가 몇 년 후에 저 자리에 가 있을 그렇지. 거고 몇 년 후에 저 자리에 가 있을 거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 때 대해서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 암담하기도 하고, 그랬다 손 쳐서 내가 여기서 퇴직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네네. 성공한 보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죠. 뭐 일종한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얼마나 무섭겠어. 그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되게 그렇죠. 컸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차장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제 업무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차장님 하시는 업무가 뭐였냐면은 그 구조조정 대상자들 분과 이제 면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사인 받는 거? 네, 리스트 들고 다니면 제가 이제 그 역할 좀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럴 만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들어왔다가
아니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네. 예,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퇴직하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안 들 수가 없어. 네. 근데 다 그걸 신입 때 시키나 봐. 나도 그거 들고 다닐 때 내가 있었거든. 그래요? 근데 뭐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지. 네가 뭘 하겠냐. 에이,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시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야. 사실 저는 요즘에 그 공무원 그 경쟁률이 40대 1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 저분들은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선생님이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전통적 관념이다. 그쵸. 그 얘기를 한 딱 1년 때 후회했죠. 왜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선생님이 안 됐을까? 약간 엄마 말을 들어야 자다가 그러니까 생기는데. 부모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를 매번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고용 안정성이랑 연관이 없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는 게 왜 뭐 당연히 내가 좋아서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사실 어떻게든 내 보낸다라고 하죠. 네. 네. 뭐 5년밖에 안 됐는데도 권고 사직을 네, 권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3년 만에 권고사직을 3년이요? 예,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예.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뭐 불가능할 건 없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런 회사들도 맞아요. 더러 있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상에서 볼 때는 해고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왜 막 다 자르고 막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그걸 속을 다 뒤집어다 보면은 이제 그 경영상의 심각한 이슈들, 재무적인 진짜 지극한 불건전성 아유, 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이제 구조조정이거든요. 인적 쇄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 게 그 법적 해고가 가능한 경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그 회사상의 어떤 심각한 이미지나 아니면 재무상의 어떤 그 손실을 입히는 그 구성원 그 자체의 귀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또 징계 해고라는 게 가능한데 사실상 그것도 어려워요. 요즘.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그 통상해고 말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해고들은 법적으로 이게 합법 노동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기사들이 나가고 언론에서 나가는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이나 신입사원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해고가 많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취준생이나 신입사원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는 난리도 아니야. 그래요? 네, 기업 측에다가 그 노동법 자체가 좀 유연성을 케이스마다 적용하는 기준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정말요? 네, 중국도 더 심해요. 네. 바로 해고합니다. 뭐 오프닝에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거워. 세 분이 그렇죠. 워낙에 이제 인사 쪽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잘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약간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볍게 다시 네. 얘기를 해보면 제가 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취준생들이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 어디에 취업할지 고를 때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요거를 가져왔는데, 공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이랑 대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연봉을 많이 선택을 했대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근데 공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보통 고용 안정성을 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공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의 아마 그 세 분이 겪으셨던 대기업에 갔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공기업에 또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되게 많아요. 꽤 네. 많습니다. 맞아요.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용 안정성이 또 이쪽에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막 자르진 않잖아요. 막 못 자르죠. 그럴 수가 네, 없죠.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기업과 공기업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공기업은 사실 네. 원래는 공무원 집단에 속해 그렇죠. 있던 것들이 민자화되어 가거나 뭐 이런 방법들 통해서 지금 많이 뭐 K로 시작하는 회사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바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 이런 예, 게 예. 많아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회사들이 갖고 있던 기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주변에 솔직히 그 취준생 때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업 다니는 그 선배 형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정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막연한 공포를 어디서 느끼냐면 매체야. 회사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주인공의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고 뭐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걸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무서워. 내가 저런 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적어도 공기업에서 이렇게 퇴직당했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없어. 사회적인 이슈인 적도 있었잖아요. 사실 IMF라든지 그쵸, 이런 것 그쵸. 때문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맞아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딱 터졌을 때 97년 말에 터지고 제가 98학번인데 98학번, 99학번 이때 네. ROTC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학군. 그렇죠. 왜냐면 취직을 못한다 이거야. 그 공포에 젖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잖아. 그러면 공무원이 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 네. 그럼. 고시에 몰리고 그다음에 9급, 7급 공채에 몰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대로 몰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성차별적 발언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트렌드였어요. 여학생들은 교대로 몰렸어요. 어마어마했지. 그때 교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입결이 그렇죠. 엄청났어요, 진짜. 임용고시도 그렇고. 네, 공주교대, 뭐 서울교대, 뭐 인천교대 많잖아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그 IMF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무서운 거지, 진짜. 예. 다만 이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네. 대규모 대량의 어떤 그 실직 사태가 벌어진 거긴 하지만 네. 그때의 공포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진 않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포가 사실이느냐 이 말이에요. 공기업에 가서는 많이 안 잘리고 대기업에 가서는 비교적 쉽게 해고를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팩트만 네네. 말씀드리면 그 팩트가 궁금해요. 네, 뭐 일반적인 뭐 대기업 공기업으로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 그렇죠, 사기업에서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해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기업은 상대적으로 공기업보다 좀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과 측정이 예. 까다롭다는 얘기야. 되게. 성과에 대해 굉장히 좀 물론 이제 뭐 정치력으로 살아남는 분들도 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거 빼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과 위주거든요. 성과라면 정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되는데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네.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성과가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진급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정체되어 있고. 예, 정체되어 있거나 올라가도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이 갭이 점차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죠. 경쟁의 차이가 그렇죠. 그쵸.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경쟁에서 좀 뒤처진 사람이다. 네. 근데 나랑 뭐 동기나 내 후배가 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그 불안감, 자괴감, 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좌절 네. 이게 섞이면 정말 나가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론 공기업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공기업은 그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사기업 대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사기업은 조금 더 치열하게 배움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부장님 예. 말씀을. 근데 공기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왜냐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렇다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만약에 30살에 예. 신입으로 들어오면 30년 이상을 같은 부장님과 같은 임원분과 30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본인이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않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라도 물론 일부 공기업들 정말 발전소라던가 네. 이런 운영 관리 운영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공기업들과
뭐 행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기업들 이제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문화 차이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네. 뭐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편하고 사기업은 힘들다. 그러니까요. 이런 편견이 나온 것 자체가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 태생적으로 어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인재상이 있고 목표가 있겠지만은 네네. 어찌됐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네네. 어떻게든 더 좋은 뭐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더 그 많은 시장 점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반해서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더 이런 뭐 국민들한테 더 좀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는 그런 사기업과는 좀 태생적인 좀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표 합니다.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해 빠르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네. 기업의 입장인 거고 공기업 같은 경우라면 뭐 그거랑은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네. 더 많이 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랑 더불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공기업에 간다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30년 이상 그 사람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예. 시즈니어 사람이랑 만약에 30년 이상 근무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고용 안정성이 아무리 보장된다 그래도 그걸 선택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들거든요. 그러네요. 또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건 안정적인 네. 그게 어려울 아니네요. 수 있어. 예. 네, 괴롭게 감옥에서 한 30년 사는 기분이 아, 예? 감옥이요?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뭐 감옥 같은 생활하고 아이고 계신 건 죄송합니다.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닌데. 예. 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뭐 사기업에서는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고 공기업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겪어본 공기업은 오히려 군대보다 더 폐쇄적이지 않아? 예, 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신입 사원들이나 취준생들이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 문제지. 그쵸. 아, 예, 예. 그게 포인트네. 사기업이랑 공기업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에 치우쳐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고용 안정성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얘기 진짜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네. 벽을 보고 이렇게 시켰다더라. 아니면 뭐 좀 어디를 보냈다, 외딴 곳에 한 명을 그냥 보내버렸다더라. 포복성 인사 조치라든지 실제로 뭐 있었어요. 예. 있어요. 네, 있죠. 예.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게 다 노동법 때문이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말 그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치졸한 방법이죠.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방법은 좀 많이 줄었고요. 네. 예, 옛날에는 솔직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정말 부당해고도 있습니다. 있어. 예, 정말 있는데요. 네. 좀 일반적으로는 보통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물론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나갔지만은 사실은 좀 알게 모르게 좀 어떤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게 정답이겠네요. 예, 좀 그런 슬픈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다 이러면은 잘리지 않고 그냥 그렇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우리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철밥통. 하잖아요. 예, 철밥통. 그렇죠. 예, 철밥통이 고용 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사실은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의 그 고용 안정성은 네.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유행인가 봐요. 예, 두 가지. 네. 네. 첫 번째는 좀 광의의 개념, 광의 좀 넓은 네. 넓은 개념에서 봤을 때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어서 어떤 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서 뭐 잘리거나 말거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제가 강조하는 어떤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네. 들어서 요새 우리 또 손흥민 선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축구 그럼요. 선수. 예, 우리나라 아주 잘하는 선수죠. 그런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스포츠 스타들, 네. 스타들은 뭐 팀도 많이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려고 하죠. 니즈가 더 큰 네. 것인지. 왜냐면 그 손흥민 선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한마디로 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니까 뭐 호날두도 그렇고 뭐 메시도 그렇고 네, 축구를 맞아요. 잘하니까 여기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직업의 세계에 있어서도 내가 나의 그런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은 계속 내가 뭐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에 있다가 또는 뭐 다른 일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내가 그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용 안정성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있고요. 측면이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역으로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렇죠. 네. 적극적인 측면에서 되게 능동적인 거 아니야 진짜? 주체적이고 그렇죠, 그 고용 관계의 갑을 관계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직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 자신의 그 대체 불가한 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내가 고용 안정성을 만든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사실 계약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누구나 데려가고 싶은 계약직.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계약직 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전문직이죠 어쨌든. 전문직이죠. 그렇죠. 예, 본인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철밥통의 개념이긴 한데요. 아. 예,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네. 지속적으로 잘리지 않고 종신고용. 제가 종신고용으로- 말했던 딱 그렇죠. 네. 딱 그 고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단순하게 잘리지 않고 그냥 회사만 바라보면서 있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 보통 그 반복적인 업무 또는 뭐 누구나도 대체 가능한 그런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계속 나는 뭐 별로 전문적이지 않지만은 회사에서 고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철밥통으로 가고 싶다. 아마 이런 개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반복적이고 누구나 대체 가능한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본인만의 그런 또 전문성을 쌓는다면은 이게 비록 딱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 자체가 또 나만의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협의의 개념으로서도 단순하게 회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계속 그 발전시키면서 노하우를 계속 생산하면서 고용 안정성을 내가 스스로 지킨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고용 안정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 사실 좀 직접 이렇게 일선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시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협의의 개념, 그거 단순한 개념. 이게 네. 우리가 한 10년 이상 이 필드에 있으면서 네. 굳어진 어떤 어. 자칫 오해를 하면은 쟤네 진짜 지극히 사측이다 아,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그럼요. 직접 이렇게 필드에 계시면서 느꼈던 감정이니까. 네네. 그럼 책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둘 다 공감을 하고요. 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젠 고용 안정성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고용 안정성. 네, 고용 안정성의 개념은 네. 없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그것을 찾는 것 자체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비슷한 예. 맥락으로 뭐 사실 실력 있는 자가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굳이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네. 다 공감을 못 하시고 또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지. 네, 직접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6개월만 딱 지나도 아,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임원을 달았구나라는 게 오. 보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빠르면. 나는 한 8년 걸린 것 같아. 다행이네요. 8년 걸리셔서 이제. 바빠서 그랬나 봐. 아, 그러세요? 생각할 새가 없었던 거지. 지금이라도 생겼으니까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네. 평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사에서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어느 네.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하위 10%, 뭐 상위 10%, 상위 10%는 뭐 어떤 뭐 핵심 인재군을 더 키우고 하위 10%는 어떻게든 더 그 끌어올리거나 또는 더 좋은 인력들을 대체한다. 뭔가 이런 기본적인 인사 정책이 있거든요. 아, 예. 물론 이게 뭐 규정화돼서 막 이렇게 있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좀 사측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예. 이런 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하위 10%냐,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경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밀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이냐 고민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그렇죠. 예. 또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내보내고 더 좋은 사람들을 들여올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게 우선이냐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 기업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방침 자체는 네. 하이 프로 그러니까 A, B, C 그룹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할 경우 C가 낫겠죠. 네. C를 B로 끌어올리는 게 그렇죠.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아. 예, 그 C를 B로 끌어올리려면은 다각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과연 지금 이 사람이랑 적재적소에 맞지도 않은 이 사람의 역량이랑 하등 상관이 없는 다른 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역량을 있겠네요. 충분히 발휘 예. 못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쁜 걸 수도 있고 네. 이 사람에게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육성 차원에서 이 사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동이나 배치 또는 이제 육성 이런 틀로 요즘 시대에는 많이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당연한 거지만 그간에 못해오던 것들을 기업은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또 이게 선순환과 뭐 네. 건설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치졸한 짓을 하지 않고 아, 예, 예. 근데 그런 경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요새 이제 막 트렌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뭐 하위 10% 뭐 상위 10%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다들 어느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 문화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단순한 성과평가만으로는 그쵸.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기조가 점차 지금 자리가 막 잡아가고 있어요. 이미 뭐 또 굴지에 또 다른 뭐 S모 그룹에서는 예.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이미 지금 도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못해서 뭐 잘라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아 뭔가 어떻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어떻게든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지금 트렌드가 이제 막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정규직 자리를 찾아 계속 취업에 도전해야 할까요? 정확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배를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용역업체를 둔 파견직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외국계 기업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회고가 쉽다고요. 저는 서울에 머물러야 할까요? 뉴욕으로 가야 할까요?